첫서리는 그날 아침 유난히도 조용히 내려앉았다. 부엌 창밖으로 흰 입김이 퍼지는 가운데 나는 조심스레 봉투 안에 처방약을 꺼냈다. 작은 하얀 알약들, 아직도 목을 넘길 때마다 속이 뒤집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 놓인 것은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시어머니의 글씨로 빼곡한 메모지였다. 배추 200포기, 무 50개, 생강 1근, 마늘 3근. 그 메모지를 손에 쥐고 있자니 마치 이 집에서 내 몫은 그저 김장을 해내는 손 하나뿐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젯밤에도 시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네가 올해는 다 좀 맡아봐야겠다. 나이도 있고 너도 이제 제법 되지 않았니?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제법 안에는 내가 암 진단을 받은 사실도 항암 중이라는 현실도 들어있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이 이 집안의 방식이었다. 마트로 가기 전 거울 앞에서 가발을 손질했다.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져서 생긴 빈틈을 가리기 위해 구입한 인조 가발은 늘 이마를 눌렀고 가려웠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벗을 수 없었다. 아픈 티내지 마라는 말, 직접 듣지 않아도 들리는 말이었다. 마트 카트에 배추를 한 박스, 또 한 박스 담았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 많은 걸 혼자 담으세요. 나는 웃었다. 김장이요. 시댁에서 크게 해요. 사실 김장철이 되면 동네에서는 서로 도와가며 담그는 문화가 남아 있었다. 김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란 걸 다들 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이상하게도 혼자 해야 했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힘든 티 안 내고 잘하더라. 사실 그 말에는 칭찬보다 주문이 더 담겨 있었다. 힘든 티를 내지 말라는. 집에 돌아오니 마당에 파란 천막이 펼쳐져 있었고 소금물에 절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두 팔을 걷고 계셨다. 이따 점심 챙기고 오후부터 시작하자. 날씨 좋을 때 해야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봉투에 약을 넣었다. 오늘은 먹지 않기로 했다. 속이 비어 있어야 배추를 나르기 편할 테니까. 그날 아침 공기는 맑았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움이 있었다. 그 차가움은 배추잎 사이로도 가슴 깊은 곳으로도 흘러들었다. 배추를 절이기 시작한 건 오후 3시 무렵이었다. 어머니는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마당에 커다란 고무 대야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계셨다. 그 옆에 쌓인 배추 박스들은 마치 벽처럼 쌓여 있었고 그 앞에 선 나는 잠시 숨을 삼켰다. 소금은 위에서 뿌리는 거야. 밑동 사이사이 잘 벌려서 어머니는 말끝마다 바람처럼 흘리는 듯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화를 내지도 부탁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허리를 숙이고 배추의 잎을 하나하나 벌렸다. 손끝이 절인 소금물에 젖어가고 물속에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어가며 절이던 손길이 어느 순간 무뎌졌다. 절이는 도중에 약간의 통증이 느껴졌지만 말할 수 없었다. 오늘은 날이 좋아서 절이는 게 빨리 되겠네. 어머니는 그렇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작업 끝에 배추는 대야마다 층층이 쌓였고 마당은 특유의 배추 냄새와 젖은 흙 냄새, 그리고 천막에 스며든 햇빛 냄새로 가득 찼다. 그 공기는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잠깐의 휴식 시간. 나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셨다. 손끝이 얼어붙을 듯했고 등에 찬 땀이 식어가며 몸이 떨렸다. 가발 안쪽은 축축했고 두피가 쓰라렸다. 그래도 다시 마당으로 나서야 했다. 어머니는 벌써 다음 대야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엔 무도 좀 깎아놔야겠다. 네가 갈아서 준비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야에 다가섰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집안의 질서였다. 문득 작은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친정엄마는 김장을 할 때면 늘 동네 아주머니들을 불렀다. 모여서 김을 싸먹고 고춧가루를 함께 섞으며 수다를 떨었다. 그 웃음소리 사이에서 자랐던 나는 김장이란 원래 그렇게 함께하는 일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여기는 아니었다.
아무한테도 기대지 말고 내일처럼 해라. 어머니가 언젠가 했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해가 기울 무렵 절여진 배추는 물기를 빼기 위해 한 줄씩 비닐 위에 가지런히 펼쳐졌다. 손끝이 저리고 다리가 풀릴 듯 아팠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다. 내일 새벽에 양념하자. 밤샘으로 물기 잘 빠지게 해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날은 어둑해졌고 마당엔 김장의 냄새만 가득 남아 있었다. 짠내, 추위, 침묵. 이 집안의 김장은 목소리보다 손이 더 바빴고 감정보다 절차가 우선이었다. 그 조용한 명령이 내 몸을 서서히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걸 어머니는 아셨을까? 이른 아침 김장용 양념을 준비하는 부엌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고춧가루, 다진 마늘, 간 생강, 멸치 액젓, 찹쌀풀까지 어머니가 재료를 하나하나 꺼내 놓으셨고 나는 마치 레시피 없는 의식을 치르듯 그 흐름을 따라야 했다. 이건 눈대중으로 하는 거야. 비율보다 손맛이지. 어머니는 주걱으로 찹쌀풀을 저으시며 중얼거렸다. 그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여전히 내겐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양념통 앞으로 다가섰다. 김장날의 색은 분명했다. 빨갛고 진하고 매웠다. 그 붉은 양념을 손으로 섞으며 나는 흘러내리는 땀과 눈치를 동시에 닦았다. 가발 안쪽은 땀에 젖었고 가끔씩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한 가닥이 눈앞을 가렸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항암 후 겨우 자라나는 솜털 같은 내 자존심이기도 했다. 머리 좀 단정히 하고 다녀. 지저분해 보여. 어머니는 양념통 옆을 지나며 무심하게 말씀하셨다. 그 말에 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 한마디에 표정이 흔들리면 그건 곧 마음이 약해졌다는 증거로 비칠 것이 분명했다. 이 집에서는 감정도 항상 단정히 해야 했다. 흘러내리는 것도 흔들리는 것도 죄처럼 여겨졌다. 양념을 섞던 손이 잠시 멈췄다. 손목이 아렸고 손끝에선 이미 물집이 잡히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걸 보지 않으셨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 하셨는지도 모른다. 무채는 네가 버무려라. 양이 많으니까 조심해서. 나는 무채가 담긴 큰 대야 앞으로 이동했다. 하얗게 채 썬 무 위에 붉은 양념을 덮으며 손을 움직였다. 무채는 잘못 비비면 물이 많이 나오고 김치가 쉽게 물러진다. 손의 강약 조절이 중요했다. 그러다 문득 왼쪽 손바닥에서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고춧가루가 스며든 듯했다. 장갑에 조그만 구멍이 나 있었던 것이다. 그곳으로 스며든 매운 기운이 살갗을 태우듯이 파고들었다. 나는 조용히 물로 손을 씻었다. 부엌 한쪽에 세워둔 작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그날따라 유난히 창백해 보였다. 눈밑이 쉴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가발 아래 숨어있는 내 머리카락 없는 두피가 문득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 순간 부엌 밖에서 어머니의 말소리가 들렸다. 요즘 저렇게까지 힘들어 보이는 건 티를 내는 거겠지. 기운 차려야 할 사람은 지가 먼저 마음부터 잡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념 냄새와 함께 그 말이 가슴에 와 박혔다. 나는 그날 밤 김치통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빨갛게 물든 손, 가려운 가발 밑에 두피, 그리고 말하지 못한 서러움. 모든 것이 무채처럼 버무려져 가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마당에는 이미 김치통이 10개 가까이 쌓여 있었다. 큰 스티로폼 박스, 파란색 뚜껑의 플라스틱 통, 일부는 새 것이었고 일부는 오래되어 뚜껑이 잘 닫히지 않았다. 나는 양념을 묻힌 배추를 한 포기씩 꺼내 조심스럽게 접어넣었다. 마치 상처를 감싸듯, 마치 누군가의 입을 막듯 조용히. 줄줄 세면 안 돼. 꼭 눌러 담아야 해. 어머니는 한 통 옆에서 뚜껑을 닫으며 말씀하셨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힘이 없었다. 몸이 자꾸 앞으로 쏠리고 머리가 띵하게 울렸다. 간밤에도 잠을 설쳤다.
항암 이후로는 깊은 잠이 드는 날이 드물었고 전날 양념하느라 새벽까지 움직인 탓도 있었다. 어깨에 힘이 빠지자 손끝도 느려졌다. 그런데 그 느린 속도가 어머니의 눈엔 불성실로 보였던 모양이다. 그렇게 하다간 내일까지 걸리겠어. 내가 하겠다며 자처한 거잖아. 자처한 적 없었다. 다만 거절하지 못했을 뿐이다. 어머니의 말은 늘 선택지를 주지 않는 식이었다. 힘들면 그만두든가. 나는 원래 이런 거 혼자 했어. 그 말은 언제나 마지막 수단처럼 등장했다. 나약함을 내보이면 어머니는 더 나약했던 자신의 과거를 무기 삼았다. 그리고 그 무기의 칼날은 늘 며느리인 나를 향했다. 김치통에 배추를 넣을 때마다 나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손은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멀어졌다. 통 하나 또 하나. 그렇게 낮게 쌓이던 것은 김치통만이 아니었다. 나도 모르게 쌓아 올린 감정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저렸지만 더 아픈 건 말 한마디 없이 그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내 위치였다. 잠시 숨을 고르며 마당 한쪽에 앉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고춧가루 냄새가 바람에 실려 내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어린 시절 친정엄마가 불러주던 노래가 떠올랐다. 김장 끝나면 고기 굽자. 너는 감자전 부쳐라. 그 노래의 마지막은 늘 웃음으로 끝났는데 나는 지금 왜 눈물이 맺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이 집에서는 김장을 끝내도 고기도 감자전도 웃음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오후 햇살이 기울 무렵 통은 거의 다 채워졌다. 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벗고 일어나셨다. 내일 시댁 식구들 올 거니까 냉장고 정리 좀 해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곧 오늘 밤까지 이 모든 걸 정리하라는 의미였다. 말은 간단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문득 내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 안에 쌓인 통들처럼 내 마음도 어느덧 가득 차 있었다. 그날의 김장 속엔 소금보다도 고춧가루보다도 더 짠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물에 젖은 앞치마를 턱 밑까지 끌어올리며 부엌에 서 있었다. 김치통을 옮기기 전 마무리로 섞을 양념을 조금 더 만들어야 했다. 손은 이미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그날따라 마음은 낯설게 흔들렸다. 물을 씻으려고 수도 앞에 섰을 때 부엌 창 너머로 들려온 대화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였다. 마당 옆 작은 평상에 앉아 계셨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단호했다. 그래도 애가 아픈 거 알면 좀 봐줘야지.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조심스러웠고 무언가 망설이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그깟 병 하나에 온 집안 분위기를 바꿔야 해요.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조용히 있으면 되지. 누구는 안 아프나. 그 말은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그 말이 물 위로 떨어진 조약돌처럼 파장을 일으켰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물을 놓쳤다. 탁 소리가 나며 싱크대 안으로 떨어진 물은 물살에 밀려 바닥을 때렸다. 어머니의 말은 내 몸이 아닌 마음을 더 쓰라리게 때렸다. 그깟 병이라니. 그 말 안에는 내 고통이 무시당하고 내 존재가 사소해지는 느낌이 묻어 있었다. 그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무너졌다. 그 순간 입 안으로 퍼지는 고춧가루 냄새가 유독 매웠다. 그리고 문득 김장김치의 맛이 떠올랐다. 매콤하고 짜고 오래 두면 익으면서 시큼해지는 그 맛. 지금 이 순간 내 마음도 그렇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식탁 위에 올려진 작은 통에서 김치 한 조각을 꺼내 입에 넣었다. 그 맛은 생각보다 더 쓰고 더 시렸다. 나는 그대로 부엌 의자에 앉아버렸다. 주저앉았다는 말이 더 정확했을 것이다. 가발 안쪽이 간지러웠고 눈가엔 다시금 이슬이 맺혔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마당에 나온 김치통 앞에서 이웃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 우리 며느리가 이걸 혼자 다 했어요. 요즘 애들 중에 이런 아이 드물지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칭찬인지 무심한 자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과시인지. 어깨 너머로 보이는 김치통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그 안에는 고춧가루와 절인 배추, 젖은 손, 침묵 억눌린 마음, 그리고 그깟 병 하나로 치부된 내 존재가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조용히 내 어깨를 토닥였지만 그 손길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김장의 맛은 언제나 기다림에서 완성된다고 했지만 내 마음속 김장은 이미 너무 오래 익어 터질 듯이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맛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김장 마지막 날,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유난히 매서웠다. 마당 한쪽에 아직 덜 정리된 김치통 몇 개가 남아 있었고, 어머니는 냉장고 옮겨 넣기 전에 뚜껑을 다시 점검하고 계셨다. 나는 혼자 부엌에서 남은 양념을 정리하고 있었다. 양푼 바닥엔 발라먹을 만큼도 남지 않은 고춧가루가 말라붙어 있었고, 내 손은 이미 감각이 둔해져 있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바닥에 닿아 있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밖으로 나갔을 때 어머니는 김치통 하나를 발로 밀어 옮기고 계셨다. 그 통은 내가 가장 처음 담갔던 것이었다. 손이 덜 익어 양념이 고르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걸 유독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다. 이건 냉장고에 넣지 말고 별도로 보관해. 손맛이 덜해서 오래 못 갈 거야. 그 말은 곧 버려도 상관없다는 뜻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통을 들었다. 무게가 묵직했다. 허리를 굽히며 잠시 눈을 감았다. 가슴이 조여오고 어깨가 부서질 듯 무거웠다. 그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다. 김치통은 내 품을 벗어나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쿵! 뚜껑이 벌어졌고 빨갛게 물든 김치들이 마당 흙바닥으로 흩어졌다. 배추잎이 찢어지고 양념이 튀고 바람 속에 묻혔던 냄새가 갑자기 세상을 덮쳤다. 어머니가 돌아보셨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목소리는 분노도 당혹도 아니었다. 단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차가운 실망의 감정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릎이 떨리고 손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이걸 왜 떨어뜨려? 힘 좀 드는 게 그렇게 싫었니?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아니, 열 수 없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몸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였다. 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더니 짧게 말했다. 됐어. 그만둬. 내가 치울게. 그날 저녁 나는 식탁에 앉지 않았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 뚜껑 닫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식탁 위엔 김장김치 대신 된장국 하나만 놓여 있었다. 남편은 조용히 국을 떠먹었고 아버지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앉아 계셨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메모지 한 장을 남기고 방에 들어갔다. 한 줄뿐이었다.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 쉬겠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 문장 안엔 말하지 못한 수천 마디가 담겨 있었다. 집안은 이유를 모른 채 조용했다. 아니, 아마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아무도 먼저 묻거나 먼저 다가가거나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서서히 사라지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나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으면서도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 어색한 공기가 벽처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그가 겨우 던진 한마디였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응, 혼자 갈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 속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죄책감마저 받아낼 힘이 없었다. 부엌으로 내려가자 냉장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김장김치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그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가 밤새 다 정리한 모양이었다. 깨끗하게 닦인 선반 위 한켠에 어머니의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남은 건 밖에 두었어. 너 먹을 건 그냥 알아서 해.
그 말은 배려도 냉정도 아닌 묘한 거리감으로 다가왔다. 마치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식탁 위에는 밥 한 공기와 미역국이 올려져 있었다. 그릇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내 마음까지 닿지 않았다. 숟가락을 드는 동안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은 피로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걸음, 차분한 표정. 하지만 눈가에 아주 얇게 깔린 그늘이 보였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지만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시선은 식탁 위로, 빈 냉장고로, 그리고 다시 내 손끝으로 천천히 옮겨갔다. 어제 일부러 그랬니? 그 목소리는 낮았고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러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떨어졌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도 이상하게 막혔다. 어머니는 내 표정을 잠시 바라보더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었잖아. 힘들면 힘들다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그 말은 맞았다. 하지만 틀리기도 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수년 동안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는 순간 약해질 것 같은 마음이 나를 묶어왔다. 어머니가 듣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 손엔 고무장갑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세월과 반복된 노동이 만들어낸 손의 흔적. 나는 그 손을 보며 잠시 말문이 막혔다. 듣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그냥 네가 잘해낼 거라고 믿었던 거지. 믿음. 그 단어는 때로 가장 무거운 부담이었다. 어머니의 믿음은 기대가 되었고, 기대는 의무가 되었고, 의무는 나를 서서히 잠식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아픈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눈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마치 오래된 창문이 바람에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그 흔들림이 사라지기 전 나는 식탁 위에 작은 종이를 올려두었다. 어젯밤 내가 남긴 메모. 그 단 한 문장이 어머니의 눈앞에서 다시 펼쳐졌다. 당분간 쉬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정적 끝에 첫 번째로 감정을 담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래. 그 그래는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였다. 포기인지 이해인지 유감인지 그저 오래도록 벽처럼 느껴지던 공기에서 처음으로 틈이 난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나는 병원에 다녀와 조용히 방에 누웠다. 집은 한결 고요해졌고 냉장고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빈 냉장고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 같았다. 텅 비어 있고 차갑고 무엇을 넣어도 금방 다시 허전해질 것 같은 공간. 그 공간에서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살았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생각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깬 듯 천천히 내 안에서 자리 잡았다. 집안에 고요함이 내려앉은 날이었다. 첫눈이 내렸다. 아주 가볍고 아주 느린 눈발이었다. 마당에 고무대야와 비워진 김치통 위로 눈이 내려앉았고 하늘의 흰 조각들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모습은 유난히 청승맞고 아름다웠다. 나는 천천히 부엌으로 내려갔다. 오늘따라 몸이 한없이 가벼웠다기보다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 끓여주었다던 엉겅퀴 국을 마지막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 국은 예전에 고된 농사 뒤에 또는 병문안 온 친척들에게 종종 내어주던 따뜻한 보양식이었다는 걸 문득 떠올렸다. 어머니가 가끔 이건 누구든 삼켜낼 수 있는 맛이라고 했던 기억도 났다. 냄비에 물을 붓고 엉겅퀴를 넣으며 나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는 사람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끓어오르는 냄새는 씁쓸했고 풋내가 났다. 그 냄새는 김장날의 고춧가루 향과 달리 마음의 속살을 건드리는 듯했다. 국이 반쯤 끓었을 때
찬 기운을 막아주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뒷문에서 들렸다. 어머니였다. 양말에 눈이 살짝 묻어 있었고 두 손은 소매 안으로 깊이 감추어져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엔 익숙한 단단함과 낯선 흐릿함이 동시에 깔려 있었다. 그 흐릿함은 오래된 벽지가 습기에 젖어 물결치는 듯한 느낌이었다. 눈에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감정의 흔들림. 엉겅퀴국 오랜만에 끓이네. 어머니가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는 국을 한 번 저었다. 먹고 싶어서요. 몸에 좋다고 해서.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내 손끝에 머물렀다. 얼마나 마르고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비로소 보았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날 일부러 그런 줄 알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눈 내리는 소리보다도 낮았다. 나는 국물이 담긴 국자를 내려놓았다. 그럴 힘도 없었어요. 떨어뜨렸어요. 정말로 그냥 힘이 빠져서. 어머니는 눈을 깜빡였다. 아주 오래 참고 있던 숨을 내쉬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 대신 한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안하다. 그날 그 한마디가 눈보다 더 조용히 떨어졌다. 그 말은 늦었지만 너무 늦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 오래 쌓여 굳은 돌덩이가 단번에 녹을 수는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아팠어요. 정말 많이. 어머니는 작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겨울 햇빛이 슬며시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 빛은 차갑지만 묘하게 따스하기도 했다. 마치 오래 묵은 오해를 아주 조금씩 녹여주는 손길처럼. 사람이 아프면 말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굳은 듯 부드러웠다. 나는 조용히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말했어도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머니 방식대로만 믿으셨으니까.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그 침묵 속에서 눈발은 점점 굵어졌고 부엌의 작은 창문 위로 희미하게 쌓여갔다. 나는 엉겅퀴 국을 두 그릇에 담았다. 하나는 어머니 앞에, 하나는 내 앞에. 두 사람의 그릇에서 김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 김은 마치 오래된 상처 위로 얇은 거즈를 덮는 듯 부드럽고 느린 움직임이었다. 어머니가 조심스레 한 숟가락을 떠먹었다. 표정이 조금 흔들렸다. 쓴맛 때문인지 기억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생각 못했다. 그 고백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없이 바닥에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국을 한 입 삼켰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씁쓸함이 묘하게 편안했다. 저도 이렇게까지 멀어질 줄은 몰랐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가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슬픔과 후회와 인정이 한꺼번에 섞인 인간적인 침묵이었다. 눈이 더 내렸다. 하얀 조각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세상을 덮었다. 나는 그 눈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다. 모든 관계는 눈처럼 내리고 밟히고 녹아내린 뒤에야 비로소 바닥을 보여준다는 것을. 마지막 300월즈 윈다운.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상대의 눈을 그렇게 오래 들여다본 적은 없었다. 오랜 시간 각자의 방식대로 쌓은 오해와 기대, 침묵과 아집이 뒤엉켜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은 고요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조금만 덜 강해도 괜찮아요. 내 말은 가벼운 숨처럼 흘러나왔다. 어머니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조금만 덜 참아도 되겠다. 그 짧은 문장들이 서로의 마음에 아주 얇게, 그러나 확실히 스며들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부서진 부분을 바라보았다. 책임을 따지지 않고, 잘못을 붙잡지 않고, 단지 사람으로서 엉겅퀴국의 김이 우리 사이에 서려 있었다. 그 김은 마치 오래된 슬픔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작은 숨결 같았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그 온기는 겨울 공기 속에서도
쉽게 식지 않았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우리 이번엔 조금 천천히 지내봐요. 싸우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말고. 그냥 진짜 마음으로.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등 위에 잠시 머무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눈발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 눈이 쌓이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로 채우는 대신 비어있는 채로 두는 평온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쓴맛이 조금 덜했다. 아마도 마음속에 남은 서러움이 조금 녹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부엌의 작은 창문 너머로 세상이 하얗게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했고 아주 느렸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알았다. 관계도 그렇게 바뀌는 거라고. 천천히, 조용히, 마음이 준비될 만큼의 속도로. 나는 시청자들에게 작은 속삭임처럼 말을 건네고 싶다. 여러분, 가족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아주 조용히라도 꺼내보세요. 그 조용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숨결 같은 이야기는 눈처럼 가라앉고 녹아내리고 새로운 길을 드러낸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